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2년입니다. 감소하는 듯했던 확진자 추이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오늘 6천 명대까지 다시 치솟았습니다. 곳곳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하고 뉴스 중반쯤에는 방역당국 브리핑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녹취,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녹취, 공개 여부, 범위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 판단이 제각각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입수한 언론 보도도 파장이 큰데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녹취록 공방, 법률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800명 가까이 늘어 27일 만에 다시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화예술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미국과 함께 콘텐츠 세계 2강 반열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와 감염병 위기,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보육과 육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무상급식비 월 6만 원을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많은 비용이 드는 질환에 대해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며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는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내려간 34%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한 33%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 조치를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열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5명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가 진행됐고 감리도 부실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침체돼 있고 침울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려운 시대지만 내년은 아마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히려 가게 문을 열면 손해를 보는 영업시간을 끌어준다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좀 빨리 정상적인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으면. 이번에는 꼭 코로나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일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27일 만에 다시 6천 명대로 확진자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603명입니다. 어제보다 8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438명, 2주 전과 비교하면 2,480명 많습니다. 신규 환자가 6천 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24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해외 유입은 어제보다 118명 줄어든 246명으로 23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8명으로 21일 연속 감소했고 사망자는 28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과 전국 나란히 23.4%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내일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이 되고 하루 확진자도 7,000명에 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7,000명에 바짝 다가서자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비한 의료 대응책의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작업 중에 있다며 내일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가 7,000명이 된다고 곧바로 대응 체계를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기준으로 평균 7,000명이 확진될 때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앞서 어제부터 오미크론 감염자도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만 병원과 시설에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입니다. 또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특성상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검사 대상자와 의심자가 PCR 검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검사받게 됩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닌 단순 접촉자 등은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환자에게 쏘았던 주사제도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열흘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놓고 이미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한 상황에서 대응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주명신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미군 부대가 있는 경기 평택시 상황이 주목되는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하루 사이 1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평택시 확진자 90%가 오미크론 변이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평택시 미군 부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돌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이곳 안정리 로데오 거리는 사람들은 물론 문을 연 가게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생필품을 사고 부대로 돌아가는 병사들의 모습만 간혹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이곳 상인들은 주 고객이 미군들인데 이 미군들 발길이 끊겨서 영업에 타격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70%가 외국인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40년 장사를 했지만은 말할 수 없게 힘듭니다. 지금 개시 못하는 가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 기준 평택의 신규 확진자 325명 가운데 미군은 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군 확진자 수는 1924명으로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미군들이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등 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지난 5일부터 양성자들의 검체 80건을 조사한 결과 오미크론이 72건으로 90%를 차지해 우세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보건 방호 태세를 격상하고 병사들의 이동을 제한했는데요. 공식 일정이 아닌 경우 서울 방문이 금지되고 병원이나 마트, 은행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곤 부대 밖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 미군 부대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6명까지로 늘어난 사적 모임 인원도 기존대로 4명으로 권고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평택 주한미군 부대 앞 거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미국과 같은 콘텐츠 세계 2강 반열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재보선 전략공천을 요구한 홍준표 의원과 갈등 양상이 불거져서 또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먼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오늘 공식 일정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인사동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며 문화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위해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후보는 오늘 리아킴 등 유명 댄서들도 만나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아울러 잠시 후엔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와 감염병 위기,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온라인 대담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 밀착 공약 3가지를 내놨는데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를 확대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연 3조 원 정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녁에 원팀이 되려고 만났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갈등 양상이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저녁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윤 후보가 홍 의원에게 선거 조직 상임 고문을 제안하면서 대선 원팀이 돼달라고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처가비리 엄단 선언 등을 고문직 수락 조건으로 요청했다고 알렸는데요. 회동 자리에서 자신과 가까운 인사의 전략 공천도 윤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3월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을 거론한 겁니다. 이 같은 요구에 윤 후보는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재보선 공천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아침 회의에서 홍 의원 요구를 구태라고 규정하면서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정 능력을 보완할 사람의 공천을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그런 사람이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느냐고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원팀을 위한 회동이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된 모양새여서 향후 수습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불교계와 갈등을 빚어온 정청래 의원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핵관이 자신을 찾아와서 탈당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 조응천 의원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의원 본인은 많이 괴롭겠지만 지금은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며 탈당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하다고 언제입니까? 다만 이핵관의 실체를 함구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오늘까지도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른 후보들 일정도 정리해 볼까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한국행정학회 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개편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오늘 오후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안 후보는 오늘 아침 보수 원로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혁신 토론회를 열고 청년 과학기술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면서 5차 범위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셋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가 내려간 3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한 33%로 집계되면서 두 후보 사이 격차는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였습니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46%가 필요하다, 42%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후보로 돼야 한다는 응답이 34%, 안철수 후보로 돼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2%, 국민의당 7%, 정의당 4% 순이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꼬박 열흘째입니다. 오늘 시작하려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하루 연기돼 내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합니다. 여전히 실종자 5명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내일로 미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타워 크레인 윗부분을 해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타워 크레인 해체는 내일 하루 동안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작업은 내일 아침 8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크레인 조종실 뒷부분에 있는 무게추를 우선 분리하고 크레인 팔 역할을 하는 붐대, 이어서 조종실을 떼어내는 순으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수색도 일시 중단됩니다. 또 위험 반경 79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도 멈추고 작업자를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위험 반경에 있는 주민이나 행인 접근도 막습니다. 네, 내일은 사실상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침 7시 반부터 건물 내부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색 인력 190명과 수색견 5마리를 투입해 무너진 건물 내부에서 실종자와 실종자들이 남긴 물건 등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실종자 5명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에 투입된 구조대는 수색 작업과 동시에 내일 진행할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피해자 가족이 대표단을 꾸려 수색 현장에 직접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무너진 건물 옥상까지 현장 곳곳을 구조대와 함께 살폈고 현장 수색 작업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 조치를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교준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새로운 미국 대응 방향을 밝힌 거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회의를 열고 앞으로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자신들이 선결적이고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해당 부분에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중단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자신들은 정세 완화의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더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나온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네, 실제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의 입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인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더욱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어제 정치국 회의에서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주년과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주년 행사를 치르기 위한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이 두 행사를 자신들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르면 2월 16일 전후, 늦어도 4월 15일 전후로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유예 조치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말 대신 검토라는 표현을 쓴 만큼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 이어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한편 우리군은 북한이 내부 주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이교준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이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160분 녹취록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법률적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장동 의혹 수사를 견인해왔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정영학 녹취록인데요. 이걸 입수한 언론 보도가 나와서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 텐데, 일단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통화한 내용이고요. 가장 파장이 일고 있는 부분이 지금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내용인데,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뭐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영장에 있어서 이제 범죄 성립이 되려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그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빨리 50억을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굉장히 귀찮고 곤혹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억을 왜 줘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뭐 50억을 전에 빌려줬다랄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했다랄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사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게 뇌물 알선으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 뇌물 알선이라는 것은 어떤 청탁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거, 받기로 약속, 요구, 뭐 실제로 현물로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영장 범죄 사실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 개입을 했는데 이게 무사히 들려오니까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이걸 봐준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근데 그것도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기각됐냐면 사실 내용 자체가 범죄서에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서 이건 다툴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말은 범죄 사실 소명이 안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와 관련된 뭐 회장이 됐건 누굴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뭐 부탁을 했고 그 대가로 그러니까 알선한 대가로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영장 범죄 사실에는 곽상도 의원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거죠. 보통 이 녹취록 같은 경우는 좀 그 핵심 증거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정황 증거가 포착될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 검찰 수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수사를 이어갑니까? 원칙적으로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녹취록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관련된 자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뭐 관련된 행위, 그와 관련된 뭐 물적, 인적 증거가 있고 녹취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부인을 하게 되면 녹취록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녹취록 하나만 있으면 결국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대화한 건 맞고 나의 목소리는 맞지만 그 당시에 뭐 어떤 유기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할 수 있죠.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입증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 있어서 유죄 증거를 쓰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화 내용 중에요. 박영수 특검 이름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됩니다. 김만배 씨가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거 투자금 명목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실제로 이 돈 흐름을 파악했을까요? 지금 파악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파악을 했다면 조사를 근데 뭐 아마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록 자체에 보면 박영수 특검이 50억을 계좌로 했다는 거예요. 계좌로 송금했다는 건데 지금 김만배 씨 얘기는 그 돈이 박영수 특검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지인인 이모 씨가 50억을 박영수 특검의 계좌를 통해서 송금한 것이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녹취록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 50억을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근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걸 아마 사업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 이행 보증금이 없으니까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빌려서 이것을 지급한 것이다. 이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계속적으로 김만배 씨는 박영수 특검이 아니고 이모 씨가 돈이고 그걸 박영수 특검 계좌로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박영수 특검 측이 이 특검과 관련된 이모 씨가 그 돈을 박영수 특검 딸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몇 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후에 나중에 대장동과 관련된 미분양된 아파트를 또 특혜 분양받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영수 특검이 자신의 돈을 관여를 하고 거기에 한 대가로 받기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좀 잘해야 하는데 굉장히 수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혹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제 검찰이 수사할 내용인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자, 내용 중에 보면은 50억 클럽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로비 대상 명단, 금액 배분 계획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50억 클럽 얘기는 수사 초기부터 나온 내용인데 지금 거의 뭐 소환 조사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억 클럽의 존재는 있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전체 녹취록 취지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녹취록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대장동 중에 A12블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화천대유 민간업자가 이걸 개발해서 아파트 분양까지 해서 420억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런데 녹취록 내용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김만배가 이지스함처럼 이 대장동 개발처럼 큰 대규모 사건은 반드시 언론으로부터 몇 번은 두드려 맞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전에 법조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다 막아주는데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 지금 굉장히 뭐 박영수 특검이랄지 곽상도 전 의원이랄지 권순일 대법관이랄지 뭐 최재경 전 수석이랄지 이거 거물급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걸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420억을 50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억 클럽이라고 명칭이 언론에서 붙인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박영수 특검처럼 이 화천대 민간
업자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예.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대장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민원이 있다랄지 아니면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있을 때 네. 개입을 해서 뭔가 바람막이 해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추론을 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김만배 씨랄지 지금 대장동 개발의 사인방이라고 한 사람들이 사실은 진술을 해줘야 하는데 김만배 씨처럼 계속적으로 뭐 박영수 특검의 돈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녹취록에는 아닌가. 있지만 실상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왜냐하면 겪고 50억 있다. 자체를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걸 대가로 이제 40억 원을 받기로 한입니다. 받은 건 아니고 받기로 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최근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 씨가 최윤길 전 의장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자, 근데 최윤길 전 의장은 구속이 됐어요. 그럼 경찰은 관련해서 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한 거예요. 이건 예. 검찰 수사한 게 아닙니다. 이건 경찰 수사죠. 네, 경찰 예. 수사인데 그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하고 김만배 씨가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나오면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까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공모지침이랄지 사업협약서 그런 것들은 2015년도에 나왔지만 네. 그런 공모지침이랄지 사업협약을 하려면 이전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조례랄지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최윤길 성남시의회 시의원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최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서 의장 선거를 나가는데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 의장한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이렇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서 경선에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이미 이전부터 작업을 했다는 거죠. 시의회까지. 그리고 이 최 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한 번에 뭉탱이로 줄 수가 없으니까 뭐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장직을 그만두고 화천대유에서 부회장 또는 고문직으로 하면서 매달 돈을 주고 그래서 지금 검찰은 내용이 한 41억 2천 정도를 뇌물로 요구 약속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실제로 건너간 금액 한 8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미리 의회부터 좀 장악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을 민간업자들 해와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지금 뭐 50억 클럽 로비 의혹도 민간업체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이 배임 혐의도 수사에 거의 뭐 진척이 없는 검찰 수사를 보면 그런 상황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씨. 자, 유서 2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주로 네네. 억울한 심경이 담겨 있는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3차례나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정민용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어떤 압력을 받은 게 없다. 이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약간 이제 이 편지 자체 내용이 사실은 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개발 1처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올렸는데 7시간 만에 정민용 변호사가 그거 없는 보고서를 결재를 받아왔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김문기 씨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실무자들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3번이나 주장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유선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유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모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으면서 배임죄를 한 것처럼 검찰에서 3번 조사받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다. 근데 굉장히 네.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사실 실무자들은 아무 권한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윗선인 사람은 유동규 씨고 또 유동규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것이 전략사업팀의 정민용 변호사거든요. 네. 그런데 또 편지에는 유동규나 정민용으로부터는 압박을 받지 못했다 이런 네. 또 문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왜 이런 걸 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인 자체가 굉장히 이런 편지로 말미암아서 윗선이랄지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좀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정말 그 유동규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압박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폐를 끼치기 싫으니까 네. 이런 식의 명시적인 문구를 하나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 이제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녹취록 공방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주제 바꿔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내용을 열린공감 TV에서 방송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이제 네네. 사생활만 제외하고 방송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MBC 방송 못하게 해달라 여기에서는 법원이 이거보다 조금 더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왜 지난번에 왜 MBC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는 뭐 수사와 관련된 부분, 네. 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너무 사적인 부분 또 이런 언론을 것을 비판하는 내용,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방송하지 굉장히 제약을 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열린공감 TV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넓게 그냥 예. 방송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판부가 다릅니다. 재판부가 다르다. 예.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 판사마다 다른 생각을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 MBC 스트레이트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열린공감 TV는 이제 전체를 다 틀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판사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어느 부분이 공적과 관련된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 사적과 관련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이쪽은 지상파고 저쪽은 열린공감 TV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범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간 틀린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는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는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도 있을 예정인데 이것도 그럼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맞불일까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죠.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을 이틀째 공개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장영하 변호사를 이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제 그 뭐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일단 뭐 그 공개한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기가 힘들어요. 양이 좀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 욕설 파일 전체 분량을 공개했다고 한다면 네. 지난번 선관위에서도 이걸 편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선관위 유권에서 네. 나왔었잖아요. 160분 분량을 사실 욕설인데 이걸 방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저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랄지 여러 가지 기존의 판례 같은 걸 검토를 해서 아마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저 자체가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예.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민주당 입장이랄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상징적 의미에서 이제 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이재명 후보는 또 욕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했었잖아요. 네. 김건희 씨 그 녹취하고 이재명 후보의 녹취하고의 차이점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점이 없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자체를 보면 누나 동생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취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기자가 아니고 뭐 거기서 영상 촬영하는 예. 그런 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볼 수가 없고
내용 자체도 전체를 보면 뭐 약간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예. 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된 욕설도 거의 다 사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어떤 녹취록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때 유튜버랄지 예. 개인적 방송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고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도 좀 지상파에서 공영방송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많이 개인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생각하신다. 예. 어쨌든 대선 후보가 공적 검증의 대상인 건 맞는데 이거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게 법원 판단도 다 제각각이라서 맞습니다. 국민들도 좀 헷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전날보다 800여 명 증가하면서 27일 만에 6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방역당국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증명 서류가 필요 없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원성 연구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연구 결과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에 대해서 백신 3차 접종 후에 효과를 보는 중화능을 조사한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단일로 3차례 접종한 경우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교차 접종인 경우 모두 3차 접종 후에 2, 3주가 경과한 다음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가는 접종 전 대비 10.5에서 28.9배 증가하였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14.3에서 21배 증가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조속한 3차 접종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작년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3, 4분기 참여자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67.1%에서 항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작년 11월, 12월 중 헌혈자 20에서 59세 9,896명에 대한 항체가는 96.7%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국에서는 합성항원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국산 백신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 5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치료제 분야입니다.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나조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작년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해서 레키노나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중증으로의 진행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세포 실험 결과를 통해서 렘데시비르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항바이러스 효능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3차 접종이 전체 인구 47.2%, 60세 이상 84.1%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해서 총 2,421만 명으로 1월 2주차에도 약 230만 건 이상 3차 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18에서 59세까지 접종이 시행 중입니다. 1월 말 기준으로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48.6%로 지난 한 주 동안 40대에서 접종률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3에서 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19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여
79.1%, 2차 접종률은 69.5%입니다. 미접종자 접종도 꾸준하게 증가해서 18세 이상 인구의 1차 접종률은 96.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에 따르면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 11배 높고 2차 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이 사망을 포함해서 중증화로 진행되는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신속하게 3차 접종을 맞으셔야 합니다. 최근 4주간 60세 이상 사망자의 약 60%가 미접종자였으며 3차 접종 완료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8에서 59세 연령층의 경우에도 3차 접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18에서 59세 연령층은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조속히 받아 주십시오. 백신 접종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고도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콜센터나 읍명동 주민센터를 통한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 파병 장병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병 중인 한빛, 동명부대 장병들에 대해서 국내 도입 백신을 현지로 수송해서 1, 2월 중 3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친 등록 외국인은 이전 접종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 누리집 또는 자녀 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하며 미등록 외국인은 1차 접종 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전화 예약 또는 접종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과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감염 시 위중증률이 구체적으로 9배 더 높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 임신부에서 조산 또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도 안전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이 임신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해 드립니다. 본인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상했던 대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기준으로 전국 검출률 26.7%, 특히 호남권에서 59.2%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 경북권, 강원권에서도 30% 이상 검출률을 보입니다. 곧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날 연휴에 고향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 철저히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명절을 지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 3,000명대까지 감소했던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으로 6,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응해서 당국에서는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조속히 실행할 것입니다.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한다면 확진자 수가 급증해도 충분히 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보여드렸듯이 3차 접종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을 지켜주시고 불효불급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며 거듭 강조드리듯이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분들은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 그리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가격은 반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면 상장을 준비하는 LG에너지솔루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뭉칫돈이 몰렸는데요. 자산 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양강 대선 후보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을 내놨는데 그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관련 내용해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두 후보 모두 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확실하게 좀 포함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이 제도권과 비제도권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잡코인 같은 것들이 난립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이 내용에 보면은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는 걸 두 후보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상장 전에 정보를 공개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LG에너지솔루션처럼 기업 공개의 코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투자자 보호도 하고 시장도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두 후보의 좀 공통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양강 후보 공약을 내놨지만 지금 현재 가상자산 가격은 좀 부진한 모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난해 후반쯤에 굉장히 좀 가상자산이 크게 가격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좀 완만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 초에만 해도 7천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한 5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고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2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계속 좀 하락해가지고 지금 한 37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12월에 정점 찍고 40% 가량 지금 꾸준히 하락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좀 뭐 장기 호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락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트코인이 한때 8천만 원이 넘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이 가상자산이 오르는 것 그리고 내리는 것 모두 명확한 배경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거는 미래 모든 배당 가치의 현재 가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라는 가치가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게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 미국이 돈줄 조이기를 좀 조기에 하겠다 이런 측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의 대체 용도로 많이 쓰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류의 편입이 사실상 되다 보니까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발행량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각국에서 또 규제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겹쳐서 가상자산 자체가 더 떨어지고 당분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전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미국의 돈줄 조이기나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때문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아무래도 지금 직접적인 원인은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긴축 정책에 조금씩 들어가는 기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 큰 돈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럽네요. 전 못했습니다. 어제 그제 해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이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증권사 7곳을 통해서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증거금이 114조 원이 몰렸어요. 청약 건수가 442만 건이었는데 두 개 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청약 증거금이 한 100조 원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몰렸거든요. 따라서 균등 방식으로 배정을 받았을 때 이게 조금 물량이 줄어들게 됐어요. 원래는 한 2주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주 플러스 알파 정도? 그리고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배정 물량이 제일 적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청약하신 분들은 10명 가운데 7명은 그냥 영주가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따상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죠. 따상이라는 게 처음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갔다가 첫날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7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주만으로 48만 원 이익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전망이 조금 엇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했을 때는 한 70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적정 시가총액은 한 100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따상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모기업인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46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긴축에 대한 우려로 증시 전반 자체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따상까지 가기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처럼 뭐 호기심에 한번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면서 오히려 이 증시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한번 이게 기관 투자자 모집에서 수요 예측에서 1경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곳에서 돈이 한 곳으로 많이 모인다. 이 얘기는 시장에 있는 돈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돈이 왔을 거 아닙니까? 빠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형주가 상장을 할 때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조금 압력을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삼성생명이 상장을 했을 때는 그달에 코스피가 5.8% 빠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5거래일 연속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840선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긴축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같은 다른 악재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고 또 이제 조만간 이 증거금으로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갔던 증거금이 반환이 됩니다. 그럼 그 자금이 또 어디로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열풍을 부른 회사죠. 신라젠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제 그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그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어요. 사실 그 전에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열풍을 좀 이끌었던 회사인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개선 기간을 더 부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유를 일단 취재를 해봤는데 신라젠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신약 제품군이 많이 줄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지금 그리고 최대 주주가 바뀐 뒤로는 1,000억 원을 확충한 것밖에 뭐 다른 게 없었다. 그다음에 최대 주주로 바뀐 회사가 M2N이라는 회사인데 스틸 드럼 같은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지속성이 있는 기업이냐라는 이 측면에서 좀 의문이 있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신라젠의 소액 주주가 17만 명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전체 주식의 지분율이 90%가 넘는데요. 상장이 폐지되면은 정리 매매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액 주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결정 여부는 남아있지만 모쪼록 소액 주주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그런 결정이 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은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차 대상지와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 60여 곳 가운데 절반 넘는 곳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권 침해인데 정부는 첫 대상지를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후보지와 예정지구를 차례로 추린 뒤 주민동의 요건 등을 충족한 곳을 본지구로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본지구로 최종 선택된 지역은 예정지구 9곳 가운데 전체 7곳,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전국 65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사업이 코앞에 다가온 본지구뿐 아니라 후보지에서도 벌써부터 파열음이 거세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반 넘는 곳에서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에 합류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매일같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복합사업 즉시 폐지하라! 삼양역 북측 후보지에 사는 김원년 할머니. 아픈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그냥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봐야 되니까는 집에 안 나가요. 그래갖고 그냥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집에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돈도 없이 이렇게 놓고 간다고. 빚을 내 남편 병간호를 하는 신재은 씨도 집을 팔아야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병원비 이자 더 안 받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이거 갖고도 힘들어서 정리를 해야지 어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묶어놔 버리니까는. 재개발 후보지인데 왜 집이 팔리지 않는 걸까?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신규 매수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데 얼마가 될지는 재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지 않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은 있겠지만은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몇 년 이상 그 상태에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거든요. 아직 후보지조차 아닌 곳이라도 나중에 대상지로 지정되면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냥 빌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여기는 이사 대책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도 안 했다가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국토부는 지난달 1차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시장 과열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좀 검토를 해서 관련 법 시행 이후 100일 만에 첫 사업지를 지정했다고 홍보한 국토부. 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완성도를 놓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대안이 오늘 절기에 걸맞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지만 대기 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하늘 표정이 어제와 사뭇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에는 눈이 펑펑 내렸었는데 오늘은 파란 하늘에 시야도 깨끗합니다. 다만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1도로 영상권을 겨우 회복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은 나쁨,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대전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동, 충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3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0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길었던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8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다만 주말 밤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영동과 남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50일도 안 남긴 시점에 대선판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각종 녹취록, 공방에 무속 공방까지 그야말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인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준석 대표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는지, 막판 민주당 선거 전략은 어떤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 정치권 관심 뉴스들 앵커 리포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